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1 지방선거에 있어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인 조준혁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조준혁 예비 후보께서는 지난 3월 30일 날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약칭 교추협이라는데 에서 추진한 서울 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반쪽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종 후보 선출되었는데 왜 반쪽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예비 후보를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 번 튀어나가고요. 또 한 번 뭐 질만 하니까 또 뛰어나가 버렸고요. 근데 후보 사퇴를 했는데 다시 또 나오겠다 그럽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저기 뒤늦게 또 참전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정말 난장판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이제 단일 후보로서 선정은 됐고요. 선출은 됐고요. 제가 그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박선영 교수와 조영달 교수 두 후보는 사인은 다 한 거죠. 사인 다 했고요. 예. 예.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선영 후보하고 사실은 두 사람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제 두 사람이 라이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뭐 이제 저기 조희연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교육감 되는데 서로 부역을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비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감정이 쌓이면서 이제 뛰어나갔는데 나가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뭐 교추협을 갖다 그냥 비난을 갖다 계속합니다. 그때 교추협은 비난의 대상이 될 단체가 아니고요. 교추협은 그냥 후보들이 합의한 룰이 있으면은 그 룰을 갖다 그냥 단순히 집행을 갖다 하는 아무 권한이 없는 단체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셨습니까? 교추협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시민단체 분들하고 그리고 교육계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된 128개인가 이제 단체에서 이제 그룹별로 이제 3개 그룹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수 쪽에서 네. 이렇게 후보가 늘 이렇게 복수로 나와가지고 네.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진보 교육감들이 다 탄생하게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선거만은 이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네. 라는 걸 갖다가 거의 1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 4년 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단체가 사실 순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갖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거죠. 단일화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A 단체는 A 후보가 단일 후보라고 그러고 B 단체는 B 후보가 단일 후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교추협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요. 교추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교추협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후보를 갖다 이제 밀기 위해서 그 후보에 유리한 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룰을 갖다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교추협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후보들이 오면은 그 룰 자체를 후보가 결정을 갖다 하면 교추협은 집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참석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다 룰에 사인을 갖다 하고 하면서 그걸 갖다 안 지키고 교추협을 갖다 이제 무슨 이 탈퇴 명분을 갖다 삼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네. 그 후보님 혹시 시험 문제를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게 여론조사였나요? 그게 이제 선출인단 투표 40% 그리고 여론조사 60%였습니다. 그것도 선출인단 할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선출인단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출인단은 경로가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그 128개 단체가 3개 그룹으로 만든 교추협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투표권을 갖다 가지고요. 첫째. 그 다음에 교추협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갖다 스캔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인단에 참여하는 일반 서울 시민들이 있고요. 또 후보들이 각자 자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선출인단에 추천을 갖다 시키는 그 방식. 그래가지고 이제 총 그렇게 따지면은 7개의 경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선출인단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선출인단 관련해 가지고 서울 시민이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집어넣는 그 데이터가 딱 3가지거든요. 이름, 핸드폰 번호, 서울의 거주구까지 이제 집어넣는데 지방 사는 사람이 가령 서울에 이제 용산구다라고 이제 집어넣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주민등록증 그 한다면서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교추협회 할 때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갖다 해서 들어온 거는 그걸 갖다 각자 이제 그 모아서 엑셀로 해서 이제 제출을 갖다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까지 사실은 합의를 갖다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기에 그래서 선출인단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을 갖다 믿자. 선의를 갖다 믿자. 라고도 합의를 갖다 했고요. 또 후보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대거 이제 가입시키는 것 그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양심을 갖다 믿자. 라는 것까지 다 합의를 갖다 했습니다. 합의를 갖다 했고요. 대신 교초에서는 어떤 안정장치를 갖다 하기로 했는가 하면요. 이제 이분들한테 투표 안내 문자를 갖다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가입을 갖다 하면은 문자를 갖다 보내는데 만약 서울 거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업무방해 등 이 형사처벌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갖다 보냅니다. 그다음에 투표 안내가 이제 들어갈 때는 링크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안내를 한 번 더 보내고요. 그다음에 실명 인증을 갖다 하게 됩니다. 통신사의 실명 인증. 그래서 일종의 이제 3중 안전장치를 갖다 이제 했는데 교체국은 그냥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이나 아니면 정부단체 같으면은 이 거주구를 갖다가 100%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투표를 갖다 참여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지방 사는 사람 다 걸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갖다 했고 그것도 다 합의를 갖다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진보진영은 조윤교약검으로 사실상 그 단수 후보인데 보수 아니 후보가 거기도 한 2분 정도 더 있어요. 거기도 뭐 단일화 한다고 그럽니다. 단일한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 단일화가 막판이라도 그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갖다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학습 효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지지율 내지는 인지도가 선거에서는 깡패라는 그런 그 속된 말도 있는데요. 한 후보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집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있네요. 시간은 아직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하루 전에도 이제 극적으로 그렇죠. 단일화가 가능하니까. 조 예비 후보께서 가국 국회의원 시절에 이 정교조와의 관련 속에서 네. 이 상당히 그 재판에서도 그해서 저희들이 아는 걸로는 상당히 그 이후에 벌금도 계속 냈다고. 벌금 아닙니다. 벌금이 벌금이면 제가 전과자고요. 네.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예,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정교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명단 공개했을 때는 네. 정교조뿐만 아니라 교총하고 이제 자유교원조합 등등 그 여러 가지 이 교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교원단체에 속했는지 하는 그 명단을 갖다 사실은 제가 그 공개를 했었죠. 공개를 했었고 유독 그런데 그 참교육하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정교조만 저한테 1인당 10만 원씩 그 정부의 자기결정권을 제가 침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때 한 9천 명 정도 했으니까 소송 원금은 거의 한 9억 가까이 됐고요. 제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평생 뭐 교수로 같은 사람이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다고 무슨 부정 비리를 갖다 저질러 가지고 어디 딴 주머니 갖다 찬 사람도 아니고 못 갖고 있으니까 예. 한 16억까지 그게 늘어났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정교조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하여튼 이 껄끄럽고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제가 명단 공개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만에 그 당시 6만 5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2만 명 정도가 정교조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교조가 한 해에 약 한 30만 원 정도 조합비를 내는데 그러면 1년만 하더라도 60억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6, 700억 정도 저 때문에 타기를 갖다 받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정규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고생했다, 피해를 갖다 많이 봤다 그러는데 정규조는 사실 고생 더한 겁니다. 저 보면. 근데 제가 그 명단을 갖다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게 국가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이제 국민과 정부와 또는 국가와의 사회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그 교육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 정교조의 단체의 커리큘럼 그건 결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검증된 사실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와 이 사회 계획을 갖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교육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과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공개를 갖다 한 것이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 이 헌법적 양심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현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 8년간의 조희연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가는 뭐 제가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이 학부모와 국민들이 하는 평가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예. 비단 조희연뿐만 아니라 전국에 14개, 15개 교육청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좌파 교육감 또는 정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그 교육 행정을 갖다 맡고 나서 제일 눈에 띄게 두드러진 변화가 뭔가 하면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급속히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학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학력의 그 양극화, 격차도 굉장히 벌어졌다. 이건 비단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게 이제 진행되어 왔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쪽에서는 교육의 가장 그래도 이게 이 기본이 되는 아이들의 학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 하면은 혁신교육, 네. 예, 혁신교육을 계속 이렇게 네.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네. 그 차원에서 이 혁신교육이 금방 말씀하신 학력 저하 양극화의 이 방향으로 흘렀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혁신이라면 어쨌든 느낌은 좋은 어감이잖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진보도 좋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이제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반동적인 일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갖다 통틀어 보더라도 진보는 결국은 이 개인 자유의 신장 플러스 이 재산권의 확립 이게 진보의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쪽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쪽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특징은 개인 자유를 갖다 더 억압을 갖다 하고요.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용어는 다 선점을 하고 있으면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교육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용어는 좋았으나 학교가 전혀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기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혁신학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소위 이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의 결과를 갖다 보면 그 혁신학교들이 전부 다 획일적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도 거의 뭐 이 대동소이하게 실패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혁신의 그 동력은 보통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학교 단위 또는 그 교실 단위의 자율성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학교가 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혁파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재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저를 갖다 이제 임명을 갖다 했는데요. 작년에 작년 12월 31일 날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시작했다고요? 작년 3월이 아니고 4월 재보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재보선하고 나서 5월인가 아마 시작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조직이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온갖 위원회를 다 만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든 위원회 딱 2개 있습니다. 서울 2030위원회. 2030년까지의 그 비전 그걸 갖다 세우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 실장 장관님이죠. 이석준 장관이 이제 거기 위원장을 했고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공정교육위원회는 뭔가 하면은 서울을 갖다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둘이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게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은 내 곁에 있는 도시를 갖다 만들자. 그러니까 학습 주도 성장 도시 서울을 갖다 한번 그랜드 플랜을 갖다 세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혁신공정교육위원회였고 유초중 고등학교 그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를 갖다 좀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끝났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그랜드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이름까지 다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하는 건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임기 끝나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일종의 연구회인 똑같은 이름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서울시가 빠지는 거네. 네네네. 앞에 이 근데 연말까지는 서울시 그거였고. 근데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인데 뒤에 거는 관로놓고 민간단체로 해놨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이야기 나왔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 교수를 쭉 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치인 출신 교육과 문제 없는가? 이게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일생 통틀어 와서 저는 교수로 됐고요. 정치인 딱 4년 했습니다. 교수를 몇 년 하셨습니까? 예, 교수는 22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4년이 뭐 제 인생 전체를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압도해 버리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4년을 갖다 하면서도 저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만 4년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가니까 저 교육위원회 배정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거 저기 국회의원 관두겠다 그랬죠. 중간에도 또 뭐 저기 다른 위원회 가라 그러길래 또 관둘까네 그랬죠. 그죠 4년 동안. 이 충돌 여지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쪽이 어떻게 보면 민원들 중에 참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가 은근히 좀 저 인기 위원회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치적 감은 그 상당히 뛰어나시라 보는데 이번 서울 선거 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거의 뭐 15% 이상 어느 후보와도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는 나오는데 네. 후보님도 상당히 민주당 후보는 이 뭐야 조희연 후보보다도 앞선 조사 결과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또 아닌 결과도 뭐 네. 나왔다 그러는데 이 선거 판세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저기 그 단일화 된다 그러면은 네. 단일화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네. 정치적으로 내가 좀 진보색을 갖다 갖고 있지만은 교육감 투표를 갖다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표를 갖다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장에 이제 소위 이제 국힘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50대 50이다 그러면은 네. 교육감 후보 이제 보수 진보를 갖다 하면은 55대 한 4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수 쪽이 조금 더 많다. 예, 1대1로 붙으면은. 교육감 선거에서 특성상. 예.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좀 진보적이라도 내 자식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보수적으로 뽑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이제 좀 그 후보들이 너무 난립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쭉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를 갖다 보면은 조희연 씨가 사실은 세긴 세지만은 좀 긴장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조희연 8년 동안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식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꼭 바꿔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여튼 제가 이제 쭉 그 여론 추이를 갖다 보면은 한 35에서 37, 8% 거기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 그 후보 선언을 하지 않았죠. 않았지만은 근데 그 박스권에서 이제 탈출하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가 또 치명적인 게 지금 저기 그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공수처 1호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재판이 질질 끌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혹시 교육감 당선된다 치더라도 1년 안에 이게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 민심과 교육 민심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한 5% 정도. 예, 그 이야기시네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에 네. 교육 분과도 없고 교육 전문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분과에 교육이 같이 네. 묶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렇게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저기 그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지방자치를 더 오래 한 나라들 보면은 네. 사실은 초중고 이 공교육은 지방자치에 거의 100%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게 중앙 집권적 사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예. 그리고 저는 세상에 우리나라 교육부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규제, 잔소리 이게 심한 정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뭐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평소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그 실제로 없앤다 그러니까 교육을 갖다 소홀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좀 그건 좀 이중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유초중고 교육은 지방자치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래 전부터 이 교육감 선거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다 주장을 다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갖다 오래 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 그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이렇게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이게 뭐 이게 설명을 갖다 어렵게 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대표님 어디 사세요? 그 동네 살기 좋으세요?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아, 우리 동네 살기 좋지 할 때 왜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아닙니다. 일단 이겁니다. 우리 동네 밤이나
이런데 뭐 애들이나 저기 여자들 나가도 안전해. 안전해. 안전하지 않은 동네가 살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게 항상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동네 애들 교육시키기 좋아. 우리 동네 살기 좋아. 이 두 개가 항상 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뭐 교통, 문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치안과 교육이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우리보다 오래 이제 지방자치를 갖다 한 민주국가의 경우에 이 치안 책임자, 교육 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집니다. 그래서 이 치안 부분과 교육자치 부분들을 지방자치와 통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단체장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원래 이제 이 치안과 교육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한이 없는 단체장들한테 교육 좀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우리 시장이 바꿔줘야 되고 또 뭐 지자체장들이 바꿔줘야 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자체하고 행정자체가 다 이렇게 갈라놔놓으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다르면은 완전히 이게 그냥 저기 분열이 돼가지고 협력이 안 되죠. 협력이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되는 지역은 보면 단체장과 교육청 그렇습니다. 분이 지금 기초 단위로 교육장이죠. 네. 이게 협력이 잘 되는 케이스는 네. 뭔가 교육이 잘 돌아가고 뭐 서초구 같은데 또 포항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뭐 AI 진단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교육 소외 지역에 아이들을 대가지고 진단도 해주고 뭐 할 수는 있네요. 예, 할 수가 있네요.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감 지금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네. 직선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에 보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후보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네. 그 사람들 하는 생각이 저 사람 어느 당이야? 당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내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 교육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 대학 가고 나면 나는 교육하고는 전혀 내가 저기 이해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했다고 등한시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잘못되면 결국은 나중에 내 연금 못 받습니다. 예? 우리 2세, 3세들이 잘 커야 잘 커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갖다 유지하고 혁신을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교육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아이 다 컸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 교육 관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연금 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